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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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보일러 가게 운영하고 있는 워밍업, 그리고 보일러 업계의 고인물, 주식수계의 종이 인형, 워밍업 그 사장입니다. 일단, 뭐, 라이브에 지금 보고 있으신 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오늘은 파일럿 방송이고, 따로 홍보는 안 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가 좀 있어야 다른 분들도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쇼츠나 릴스에 사용할 영상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조금 요청을 드려가지고 질문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 위주로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네가 뭔데 보일러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라 하냐,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려야겠죠. 일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껏 알바 조금 제외하고, 군대 생활 제외하고, 대학 조금 생활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일러 업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현장 경험이 많고, 또 K모 보일러, K모 보일러의 기술 지원팀으로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내부적인 사정이나 그 시장 움직임이라던가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보일러 설치하러 가면 고객님들한테 단편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고객님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와가지고 보일러 넣으면서 이것저것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 총각 이게 기술 좋은 거 배웠네, 예 감사합니다, 그 의자가 이런 걸 배웠는겨, 이거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한 번씩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 물어보세요. 인내식이 뭐냐, 왜 보일러가 이렇게 됐냐, 가격은 어떻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사실 제가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오 하고 들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이 좀 길어지거나 좀 과해지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통공이 이렇게 풀리는 거죠. 야, 괜히 물어봤나,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나, 이 새끼 설명 중이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좀 전파하려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저를 찾으시는 분들,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영상으로 조금 썰도 좀 가미해가지고 재밌게 좀 알려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라이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제 소개는 차차 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은 본론부터 어떤 질문이 있었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거죠. 이 제품 중에 어느 제품이 좋냐, 국내 보일러들 중에 어느 제품이 가장 좋냐, 소리가 안 나냐, 고장이 안 나냐, AS가 좋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사실은 항상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똑같다. 사실 어느 공산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메이커가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일반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막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HP 제품 좋다며, 그래도 국내 제품은 삼성, LG라며,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소비자들도 저희한테
뭐 가격 문의도 주시고 당연히 보일러 설치 의뢰도 주실 건데 그때마다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지만 보일러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도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많이 다녀보고 하면은 예전에 이런 메이커들이 있었어요. 그래, 대우, SK. 사실 이 제품들은 요 위에 네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서드 메이커죠. 네, 인지도가 떨어진다.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깔린 게 롯데 건설이 있습니다. 네, 대우는 대우 건설이 있었으니까. SK도 뭐 건설이 있곤 하지만 SK는 사실은 어떤 제품 생산했다기보다는 경동, 린나이, 대우 제품을 OEM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품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품이 좋냐 나쁘냐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롯데, 대우, SK가 나쁜 제품이냐?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롯데도 없어져서 배당에 그 흡수가 되고 대우는 뭐 대우니까 대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SK는 진작 OEM 제품 팔던 업체니까 당연히 세태를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 게임 딱 들어가서 철거하는 제품들 보면 롯데, SK, 린나이 뭐 이런 제품이 엄청 많아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 보통 15년, 12년, 뭐 20년까지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좋은 제품의 요건이 뭡니까?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쓰는 거. 고객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롯데, 대우, SK도 절대 나쁜 보일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어떤 제품 뭐 진짜 뭐 외산 뭐 어디 뭐 앨런트 뭐 독일제 뭐 보일러 기깔나는 거 갖다 설치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줬다 하더라도 2, 3년 안에 고장 나가지고 그 집하고 설비 안 맞으면 당연히 고장이 나는 거고 뭐 정말 진짜 우리가 예전에는 학급이라고 생각했던 대우보일러 나는데 지금 한 15년간 나는 모르고 살았다. 우리 집 보일러 여기 있었구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사실은 그 제품을 팔고 싶어 하시는 업자분들이 많아요. 저도 업자고 저도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뭐 경동을 좀 더 싸게 가져온다. 그러면 제가 다른 보일러들보다는 좀 더 경동을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경동을 먼저 권장을 하겠죠. 그럼 경동을 놨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들이 만족하나?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경동을 팔만하는 것도 아니고 축해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제품들 사실 우리가 고객님들 앞에서 이런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여기 영상이니까 뽑기죠, 뽑기. 그 제품들이 좋다 나쁘다를 앞서서 그 제품이 이 집에 궁합이 맞냐, 뭐 기술자가 할 소리는 아니죠. 궁합이라는 게 샤머니즘이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어떤 제품을 하더라도 그 집에서 보장 없이 오래 쓰는 제품이 좋은 거지. 사실 보장 없이 오래 쓰는 제품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요. 왜? 자기가 겪을 일이 없으니까. 뭐가 고장이 나고 말썽을 죽이고 애를 먹이고 그래야지 내가 이 제품 쓸 때는 이렇게 지랄 맞았어 이러면서 소문들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뭐 몰라 한 2개씩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메이커 똑같은 메이커를 썼는데 그 메이커 굉장히 안 좋았다. 그것도 사실은 아주 일반화라는 거죠. 일반화를 그분들이 일평생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보일러를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이 자기가 집을 샀다, 성인이 됐다, 뭐 집을 이동했다, 뭐 어째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단편적이고 작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보일러 바꾸는 경험을 해보는 게 2-3번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2-3번 바꿔본 거 가지고 그 제품이 나한테 이런 불편을 줬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폄하하는 거는 일반화에 의거하는 거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사실은 어떤 제품이든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저하고 이제 상담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방향성은 있겠죠. 방향성. 예를 들어 제품이 어느 게 고장이 안 난다 이런 건 없어요. 다 고장 나고 심지어 제가 케이모 보일러 있을 때 그때는 항상 고장난 사람들만 저한테 전화고 오고 민원 전화만 저한테 오니까 그 제품이 저는 우리나라 보일러 회사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제일 안 좋은 놈인 줄 알았어요. 왜? 맨날 내가 듣는 게 안 좋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나와서 저희가 물건을 여러 가지도 취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판매를 해봤을 때 딱히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오래가는 보일러가 치울게. 두 번째, 장고장이 없어야 된다. 장고장은 사실은 제품의 특성보다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집이 오래돼가지고 배관 안에 부유물들이 둥둥둥 떠다닌다. 그러면 경동기들하면 대성체 민나이 아니라 뭐 독일 뭐 벤치 보일러가 있다 하더라도 배관 안에 이물질 둥둥 떠다니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만 있는 거고 자기 집이 어떤 상황이다, 자기 집이 오래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를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돼서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겪어볼수록 제품은 거기서 다 똑같다. 대신 처음 자기가 딱 들어보고 이 제품 한번 써봐야겠어. 내가 뭐 어쩌다가 며칠 전에 광고를 들었는데 대성 셀틱의 광고가 나 머릿속에 남아. 그럼 대성 셀틱 한번 해볼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좋아요. 어떤 제품이 좋다, 어떤 제품이 나쁘다, 어떤 제품 막 폄하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제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자분들은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명시해 주죠. 대신 어느 제품은 그지 같고요, 어느 제품은 쓰레기니까 그거 절대 쓰지 마이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고 거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은 어느 제품이든 똑같다. 대신 뭐 어쨌든 그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뭐 로컬에서도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담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보는 거예요. 뭐 제품이 요즘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냐, 뭐 이거 써봤더니 내가 이랬었는데 그 다음 걸로 추천해 줄게 어떤 게 있냐, 내가 광고를 이거 말봐가지고 이 제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어떤 게 좋아요? 다 똑같다. 그냥 좀 묻히고 쓰세요. 고쳐 쓰고 애껴 쓰고 보일러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 집의 모든 배관 설비라든가 그 집의 물이라 이런 것들 다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다 똑같다고.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보일러 외에도 고려해야 될 사람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아졌어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각방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질문이에요. 이게 각방의 온도 조절을 좀 해보고 싶어라는 건데, 이거는 각방 온도 조절기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스위치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각방 시스템 저희 설치 사례인데, 이 보일러가 있다 쳐요. 보일러가 여기 보일러 있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가지고 방바닥을 맹 데피고, 아니지, 처음에 자, 여기서 보일러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 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각 방으로 가가지고 이게 뺑 돌아서 방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모여서 다시 이쪽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요. 이걸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 순환을 하게 되면은 이 방이 어떤 방이냐, 이 방이 어떤 방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예전에는 여기다가 수동 밸브를 달았습니다. 폰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온도 조절기가 딱 하나만 있는 타입으로. 근데 이제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각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한 5년, 10년 된 아파트들도 각방 시스템이 들어가는 현장이 많습니다. 근데 각방 시스템이 없는 현장들이 있어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랑 여기랑 동일한 현장이에요. 동일한 현장이지만 일단 여기는 이렇게 수동으로 밸브를 잠그고 열고 하고, 보일러를 켜고 끄고만 하는 온도 조절기가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객님이 인테리어 하시는 과정에서 이 분배기도
이 분배기도 좀 같이 좀 교체하면서 여기다가 전자밸브를 달아서 방방마다 방방마다 이런 온도 조절기를 별도로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각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게 되면 비용이 거의 보일러만큼 들어요. 그래서 뭐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아주 반칙한 역시.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 예, 각방 시스템 기계를 설치를 하셔서 대신에 이게 가능하려면 인테리어를 할 때 해야 된다는 게 방방마다 배선이 깔려야 한다. 배선이 깔려야 한다. 이 배선이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걸 일부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방방마다 여기다 선을 하나씩 매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이 벽지가 이제 덮여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요 뒤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배선을 미리 입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선을 미리 입선을 해가지고 이 분배기에다가 다 일일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당연히 전기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벽마다 이제 이런 벽지가 마감이 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벽 안에다가 선을 다 매립을 해놓고 그게 가능해야지 이런 각방 시스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밸브 하나당 얼마씩, 일단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가격은 노출을 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제가 뭐 어떤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좋아서 하는 거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거를 뭐 가격으로 오픈하진 않겠지만 거의 보일러 가격이 한 7,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엄밀히만 그 정도 가격이 듭니다. 배선이 입선이 돼 있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각방 온도 조절기 하실 때는 무조건 아니죠. 무조건 아닌데 예, 각방하기 위해선 인테리어 중에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 현지 보일러 기사님들 그리고 인테리어 소장님들한테 미리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걸 알려주시면 요즘 인테리어 젊으신 분들, 보일러 젊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각방 시스템 어떻게 배선하고 선은 있나요? 없나요? 이건 잘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연결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고객님이 각방 시스템 원하신다. 그럼 배선 아시죠? 그럼 배선 그렇게 좀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이미 다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조율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중에 이 벽지 안에 선을 매립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각방 시스템을 하실 수 있다, 못한다. 애초에 설치를 하고 싶은데 얼마냐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 각 방의 선을 이제 방마다 매립을 쭉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좀 써볼까요? 그러면 고급 낮은 제품이 있으니까 각방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은 이건 같다.
이런 거죠. 여기다가 방방마다 이제 온도줄기를 배선을 다다다닥 입선해 놓고 그걸 다 모아서 분배기 쪽에 보내주고 분배기에서 보일러 쪽으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선들을 다 깔아줘야 됩니다. 통신선은 사실 뭐 전기선, 굵은 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UTP 선이라서 인터넷선 그런 것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선.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요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유선 각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럼 인테리어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무선 각방이라는 대안도 있어요. 이것도 아까 보던 그 무선 각방이라는 대안도 있는데 무선 각방 그러면 선이 필요가 없어요. 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얘네들이 다 알아서 지네들이 그냥 와이파이 신호처럼 통신을 한다는 건데, 일단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와이파이 통신 개념은 아니라서 벽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요. 그리고 여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거 자세히 나오나?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카바가 씌워져 있는데 여기에 AAA 타입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메인은 어차피 선이 입선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선 없이 그냥 온도줄기만 탁탁탁 걸면 되는데, 선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네들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방에서 틀면 요 기계가 열려가지고 이 방이 난방이 되고, 요 방에서 틀면 요 기계가 난방이 되고, 요런 게 이제 각방 시스템이고, 하여튼 요렇게 사전에 이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방 시스템은 그 지역에 조금 잘하실 것 같은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좀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신 보일러 설치 업체분들하고 좀 같이 해보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차차 제가 오늘 막 구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은 질문 같은 거 좀 디테일한 게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낭설이죠, 낭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거 어르신들이 많이 이러세요. 일반형, 지금은 2종 전옥수라고 부릅니다. 2종 전옥수라고 부르고, 콘덴싱. 2종 전옥수, 콘덴싱 이렇게 두 가지 보일러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 지금 현재로서는 한 3년 4년 전부터 콘덴싱이 의무화입니다. 의무화예요. 그래서 콘덴싱 의무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유가 없으면은 무조건 콘덴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콘덴싱 보일러라는 건 제가 요 다음 챕터에 콘덴싱 보일러가 뭔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어르신들이 처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자기가 사용하던 것들에서 뭔가 좀 벗어나거나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도 나이를 먹고 있고 실제로 저도 요즘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추억에 듣던 노래가 좋은 것처럼 아마 그분들의 마음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기존에 쓰시던 거 이미 검증된 게 있는데 자꾸 새로운 걸 하라고 하니 그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 원인이 그거야. 처음에 딱 우리 집은 그냥 일반형 보일러 해도 그게 싸다 아이가? 그게 싸잖아. 콘덴싱 그 고장도 많이 난다지만. 이게 주된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고장이 많이 난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그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고장이 많이 난다? 이걸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자전거와 오토바이입니다. 분명히 자전거는
물론 이 정도 갭이 있는 건 아니죠. 일반형과 콘덴싱 이 정도 갭이 있는 건 아니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전거보단 오토바이가 부속이 많아요. 왜? 구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으니까. 그럼 구동해야 되는 기구들이 많아졌다는 건 당연히 하나라도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뭐 자전거보다 부품이 많아서 고장이 많아서 오토바이 그지 같아서 안 써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사용 용도에 맞게끔 자기가 오토바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오토바이를 타는 거고, 조금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쌓고 뭐 요즘 커뮤니티 잘 돼 있으니까 조금 그런 재미로 그 자전거를 타면 타는 거지, 이게 뭐 부품이 많아서 얘 뭐 자전거보다는 부품이 많아서 고장이 잘 난다 이런 건 낭설이라는 거죠. 콘덴싱도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열교환기가 하나 더 있고 그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관들도 좀 길어질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고장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는 고장률이 높은 것 같지도 않고요. 일반형 보일러 똑같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콘덴싱 보일러가 부품이 더 많아서 고장날 거리가 더 많냐?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부정을 위한 목적 없는 비방 같은 그런 거죠. 뭐 정확한 워딩이 설명이 안 된다. 어쨌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만하는 거죠.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와 일반형 보일러의 차이점을 간단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일반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형이에요. 기존에 쓰시던 거, 여태까지 지금도 고객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10년 전, 8년 전 모델들은 거의 다 일반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콘덴싱은 있었어요. 콘덴싱 기술 자체는 30년이 넘은 거예요. 처음에 모 회사에서 콘덴싱 기술을 네덜란드인가 거기서 수입을 해서 막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외국에 역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풀어드릴 텐데, 일단 콘덴싱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권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가면은 뭐 복사열, 벽난로나 바닥 난방, 그리고 공조, 에어컨, 복사열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 진짜 거의 99%, 99.9% 바닥 난방하는 데가 잘 없어요. 물론 가정용 기준, 요즘 업소용은 이제 뭐 냉난방기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일단 보일러가 보험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콘덴싱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사실 콘덴싱 고장률이 높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콘덴싱은 지금 아주 완숙한 상황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반형 보일러는 그보다 떨어지냐? 사실 그건 아닌데, 일반형의 주안점은 일반형에 필요한 부분은 분젠 버너죠. 이게 분젠 버너가 좋아요. 이게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젠 버너는 이 밑에서 가스가 공급이 되고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위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프리믹스 버너는 이제 사실상 하향 연소식이라고 해요. 사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거 하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요래 가지고 불이 거꾸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조금 더 열이 체류하는 공간을 좀 넓게 가지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열교환기 내부에 이렇게 체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뺏기는 열이 많으니까 물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열을 조금 더 공급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는 예전에는 이것도 사실 상향, 하향 다 있는데, 고급형에는 다 보통 하향 연소식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하향이 즉 모 보일러에서 내밀었던 거꾸로다. 처음에는 콘덴싱 제품이 나왔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 메이커가 거꾸로라는 이름을 탄생을 시켰고, 그 거꾸로가 사실은 콘덴싱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지금은 분젠 버너 타입으로 밑에서 위로 올리는 타입의 일반형 표준형 콘덴싱도 있고 하향식 콘덴싱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콘덴싱은 일반형은 열기원기가 그러니까 솥단지죠. 물을 끓일 수 있는 게 하나, 콘덴싱은 두 개예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콘덴싱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보일락 말락 했던 그 차례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예전에 저희가 제 블로그에서 작성을 했던 건데 이것도 뭐 사진을 빨리빨리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결로엔다. 우리가 찬물을 바깥에 놔두고 온도 바깥과 안쪽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물방울이 생기죠. 바깥에 찬 물이 있으면 바깥에 공기 중에 떠돌던 수증기가 이렇게 응집을 하는 거예요.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여가지고 벽에 타다닥 결합을 하면서 모이는 게 물방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로 현상이 생긴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물을 끓여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요 위쪽이 차가우니까 여기는 물이 생겨요. 상의 변화인데 기체에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자, 반대로 물을 끓이면 기체가 돼요. 100도가 넘으면. 반대로 물 온도가 떨어지면 기체였던 게 액체가 됩니다. 그 상변화를 노려가지고 만든 게 콘덴싱이에요. 이걸 제가 너무 딥하게 설명하면 복잡한 거고, 이렇게 냄비 안쪽에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냄비 위쪽이 차가우니까 이쪽에 물방울이 집중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젠 버너라고 쳐요. 이게 일반형 보일러입니다. 일반형 보일러가 처음에 들어가서 여기서 물을 막 데피고 있으면 이 물이 빡 돌면서 여기서 급격하게 데펴서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지나오는 건데 콘덴싱 보일러는 여기에 열교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열교환기 2개예요. 이걸 잠열 회수 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응축, 잠열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찬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열이 가해지고 여기서 이미 물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럼 여긴 뜨거운 공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번 거치는 게 없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뜨거운 물이 날아갈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열교환기 부위 1차 열교환기, 잠열 열교환기, 2차 열교환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찬물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긴 찹잖아요. 여기 뜨거운 공기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아까 우리 내비 봤던 것처럼 물방울이 생긴다.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이 열교환기에 최대한 열을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빠진다. 그래서 콘덴싱이 물 빠지는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빠지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드레인 호스라고 하는데 열교환기 내부에서 금방처럼 막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최대한 빼서 나가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모여있던 그 수증기의 그 염소 중에 생겼던 습기라던가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습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보일러가. 그러려면 콘덴싱은 당연히 배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형은 배수 시설이 없어도 되겠죠. 왜? 굴뚝이 뜨거워요. 굴뚝이 뜨겁다는 말은 내가 10의 가스를 썼는데 내가 열 효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열역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10의 가스를 썼으면 10의 열이 나와야 되는데 10의 가스를 쓰면 대부분 내가 활용하는 거는 4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한 3, 4, 5 정도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열 효율. 그래서 만약에 콘덴싱 같은 경우는 밑에 한번 열을 가했고 그 위에서 한 번 더 최대한 찬물을 먼저 섞어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또 열을 뺏어간다. 그러면 굴뚝으로 나가는 손실되는 열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10의 가스를 써가지고 한 8 정도의 열 효율을 낸다. 그게 콘덴싱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이 생기고 굴뚝은 위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차차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얘기가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요는 콘덴싱 보일러는 필요한 게
배수구, 그리고 굴뚝, 상향. 상향이 뭐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굴뚝이 이렇게 갔어요. 왜? 여기서 맺히는 물방울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굴뚝에서 이미 뜨거우니까 다 증발은 되는데 일반형 보일러는 이렇게 해야지 이 굴뚝을 타고 열교환기 쪽으로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일반형 보일러는 열교환기 안에가 연소실 안에가 세라믹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허물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화재의 원인도 됐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조사 다녔던 그런 사례들도 전부 다 굴뚝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세라믹 패널이 아까 그 분쟁 버너를 턱턱 막는 거예요. 막다 보니까 불꽃이 한쪽으로만 강하게 나오니까 거기가 국부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 그러니까 굴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반형 보일러 굴뚝은 밑으로 봐야지 굴뚝이 바깥에서 비가 오더라도 밑으로 떨어진다. 보일러 안쪽으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콘덴싱은 오히려 반대로 쳐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비가 들어오든 여기서 물방울이 생기든 수증기가 생기든 뭐가 맺혀서 상변화가 생겨서 결로 현상이 생기든 뭐든 간에 그냥 모여서 열교환기 안으로 통과해서 배출을 하게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드레인 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향, 굴뚝 상향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굴뚝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보통의 집들은 보일러가 있고 벽이 있고 굴뚝이 바로 바깥으로 빠지겠죠. 근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일러가 있고 벽이 있고 벽 중간에 복도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 또 벽이 있고 이러면 기존의 일반형 보일러 때문에 굴뚝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요? 그럼 이러면은 다시 구멍을 뚫지 않으나 굴뚝을 위로 들 수가 없어요. 상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응축수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땐 이 배수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물을 소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했을 땐 이 일반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만 일반형 보일러를 설치를 하는 거고 이거는 구청 인터넷에다가 등록하는 그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나는 일반형이 싸고 나는 일반형 여태까지 써왔으니까 나는 그냥 일반형 쓸래 해가지고 일반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조건 콘덴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콘덴싱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야 일반형 보일러를 의논과 상담 후에 보일러 전문가들하고 상담 충분히 한 뒤에 일반형 보일러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르신들 얘기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콘덴싱 의미까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다 그냥 말한 김에 다 통합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콘덴싱 의미 그리고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은 건데 집 안에 보면 분배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분배기 분배기가 이런 겁니다. 분배기. 그래서 이쪽에 여기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방으로 각자 방으로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삥 돌아서 다시 일로 들어와서 다시 일로 보일러로 서플라이 리턴 급수 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기가 사실 네. 분배기가 사실 이게 싱크대 밑에 있거나 보일러 밑에 있거나 보일러 밑에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 뭐 사실 그 공간이 보일러실이라는 공간이 뭐 다른 제품이 들어가서 뭐 냉장고가 들어가야 된다, 세탁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보통 이 분배기는 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싱크대 안에 보시면 분배기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있을 텐데 나중에 인테리어 한다고 싱크대 다 덜어내고 보니까 분배기가 떡하니 중간에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뭐 공간에 여기는 냉장고 놓고 여기는 싱크 놓고 하고 싶은데 분배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냉장고가 일로 오고 싱크대 일로 오고 싱크대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분배기를
이동할 수 있는가 많이 물어보세요. 분배기를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공간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근데 사실 이 분배기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배관 연결해가지고 이 부속에 다 연결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요거는 제가 설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분배기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인테리어 소장님들도 저희한테 막 이렇게 의뢰 주셨다가, 제가 기함을 하고, 그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꼭 한 번씩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 소장님한테 직접 보냈던 거예요. 자, 이런 분배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요 공간에 지금 냉장고였나? 하여튼, 되게 고급 장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분배기가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요 공간이. 요쪽으로 옮겨달래.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이걸 옮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 옮긴 사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분배기를 이렇게 다 땅을 까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돼요. 네,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렇게 다 부속을 써가지고. 옮기는 건 문제냐? 옮기는 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보일러 설치 없다는 점. 이거는 보통 설비 영역이에요. 설비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고, 이 땅을 까내려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현장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까내려, 지금 네모 쳐놓은 거 이거 다 까야 됩니다. 이랬더니, 인테리어 실장님이 움찔하더라고요. 움찔하고 나중에 이제 다 까서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래 분배기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럼 여기 있던 땅을 다 까가지고 이 배관을 다 일일이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배관이 지금 5개, 10개, 12개가 됩니다. 그럼 12개의 배관을 저희가 지금 바닥에 최대한 깔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멘트를 여기를 다시 덮었을 때 얘네들이 배관이 툭 튀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또 깔아야 되고, 깊게도 파야 되고, 땅을 깊게도 파야 되고, 여기다가 배관을 일직선으로 곱게 갖다 놔야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땅바닥에 시멘트를 들이부어가지고 미장을 다 하는데, 미장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못한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가 완료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서 완료 사진을 앞전에 소장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찾겠네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 분배기를 하나 옮긴다라는 게 되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기 땅을 파야 되고 여기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작업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연결 부위가 생긴다는 거죠. 자, 금속이라는 게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금속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황동, 굉장히 재질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 황동조차도 나중에는 부식이 되고 벌어지고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보일러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일러는 열이 가해졌다가 식었다가 열이 가해졌다가 식었다. 우리가 스위블이라 그러죠. 옛날 기찻길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여름 되면 이 기찻길 철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 붙어있으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기차들 다 탈선하니까 원래 기차 레일은 이 정도로 띄어놔요. 마찬가지로
그 금속, 그 큰 금속도 그럴진데, 이 배관들, 이 금속 체결 부속들도 다 결국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게 되면 배관이 약해질 수도 있고, 조금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집 천장을 넣죠. 그러면 피해 보상이 생기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요런 사례, 예, 요런 사례, 요런 사례죠. 요런 사례들은 제가 진짜 사실은 너무 싫어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물 새면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장님들한테도, 실장님들한테도 내가 이거 해주긴 해주는데 나중에 내한테 책임 묻지 마라. 책임 묻지 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이고 잘 쪼고 난 미친 듯이 이걸 쪼고 절대로 안 풀리게끔, 물 절대로 안 새게끔 만들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특히 이 배관들은 땅바닥에 묻혀버릴 건다. 땅으로 묻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관리 유지 보수가 같대요. 그리고 땅에 묻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습기가 머금고 있으면은 이 부식이 촉진이 돼요. 그냥 펼쳐놓으면은 산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딱 완전히 돌로 콱 하고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습기가 자칫 생겨버리게 되면 이것조차도 나중에 부식이 촉진이 돼요. 그리고 땅 속에 혹은 물 속에 뭐 산성이라든가 경도라든가 탁도라든가 이런 성분적으로 뭔가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지역의 급수마다 또 물 다 틀립니다. 그 지역마다 또 다 틀려요. 여기 지금 저는 망미동인데 해운대도 물 틀리고 망미동도 틀려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부식을 촉진시키고, 행여라도 물이 새버리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제 책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처음에 분배기를 이 작업을 하실 때 처음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도 여기 나오는 배관들은, 제가 설계하시는 분들 처음 배관 깔고 코일 깐다 그러는데, 요 배관들은 전부 그냥 통짜로 일자로, 예, 일자로 다 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속 없이, 연결 부속 없이. 왜냐하면 연결 부속 생기면 거기에 또 요새 확률이 생겨요. 아까 자전거 오토바이가 같은 거예요. 오토바이가 부속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부속이 체결된 데가 더 많으니까 누수가 생길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이 처음에 아파트 처음 지어줄 때 이 배관 코일을 깔 때는 어마어마한 노수율을 검수하고도 무조건 한 번 한 강 감아 올 때는 통배가 안 닿습니다. 그래서 누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수 발생 확률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배기 이동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것처럼 인테리어 소장님들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땅을 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그냥 배관을 이거를 지금 이 을씨년스러운 관계는 노출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뺐다 생겨요. 유지고 보수하려고 옆으로 뺐다 생겨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놓고 싶어 했던 가구, 이 배관들 뭉치들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분배기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분배기 이동은 신중하게 하셔라. 아니면 아예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아예 땅을 까가지고 제대로 해라. 의뢰를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연결 부속을 적게 하는 게 훨씬 공연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분한테 유리하다. 제가 이걸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이 작업을 2개 하고 제가 몸살이 났어요. 이걸 연달아서 작업을 했었는데 진짜 몸살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는 작업 배관 이만한 것도 쪼고 17만원 보러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이게 더 힘들었어요. 왜? 이거는 굉장히 제가 긴장해가지고, 이거 물새 보면은 내 이거 한 뭐 2-30만원 벌려다가 아예 그냥 밑에 집 물새 버리면 이게 뭐 2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물론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분배기 이동은 딱히 권장드리고 싶지 않다. 혹시나 분배기 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소장님하고 잘 조율하셔가지고 조금 가구 배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두드려 까는 것보다, 네, 이렇게 부속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속들을 늘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여러분들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죠? 1시간 정도 얘기를 써도 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죠. 오늘 컨텐츠의 가장 핵심. 난방비.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 오늘 제 말을 다 들으시면 난방비 무조건 20%는 다 아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 말을 듣고 따르십시오. 내가 그래도 보일러를 20년 넘게 했는데 이 정도 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모르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을 했습니다. 보시죠. 이만큼을 했습니다.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난리도 아니에요. 난방비가 비싸니까, 난방비 얼마 전에 대란 한번 있었죠. 난방비가 비싸지니까 물론 그분들도 자기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걸 악용했다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지금 난방비를 아끼려면 외출 버튼을 적극 활용해라. 어떨 때는 온돌로 쓰고, 어떨 때는 실내로 쓰고, 어떨 때는 밸브를 다 잠그고, 어떨 때는 다 열고,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방법론적인 얘기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은 혼자 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어깨에 몸담아서 제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난방비 아끼기.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머리가 대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비전문가분들이 조회수를 끌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맞죠. 안 쓸 때 외출 써라. 온도 조절기가 내가 주로 쓰는 방에 있으면 실내를 써라. 내가 주로 쓰는 방이 아니라고 하면 온도를 써라.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냥 보일러 설치하러 가도 이 정도는 설명을 드려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마치 당장 올해 10만원 나오던 가스비가 4만원으로 줄어든다, 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고, 치시면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많은데도 제가 회의적인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걸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 방법죠. 방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때. 체감이 좋죠.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놨다 하더라도 나는 춥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이 굉장히 단열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춥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와,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야, 제발 보일러 좀 틀어라, 어떻게 사노 뭐라고 하는데, 아우 난 더운데 하면서 막 이렇게 옷 벗고 막 난닝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아주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몸이 열이 많은 사람, 몸이 열이 적은 사람, 추위를 많이 느낀 사람, 추위를 적게 느낀 사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하나하나만의 다 체감들이 다 틀리고, 이 사람은 24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 사람은 28도까지 올려야지 추위가 가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24도 틀었을 때는 가스비가 24만큼 들었다 칩시다. 28도까지 올리려면 28의 가스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가스비가 절감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가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다 틀리다는 거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좋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싸그리 무시하고 방법론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런 걸, 제가 머리가 대가리가 크면 클수록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 보일러에 관해서는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보일러는 계속 그 온도를 유지시키면은 그 온도 계속 유지하면서도 가스비가 절감된다. 왜? 그 온도에서 크게 안 떨어지니까. 자, 난방을 이렇게 했어요. 난방을 이렇게 하다가 1도가 떨어졌어. 그럼 1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1도만 올리면 되고 1도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아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만큼 올려요. 그리고 한 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버티세요. 그리고 또 이만큼 올려요. 올려요. 또 갔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려요. 와, 물론 이게 좀 요게 좀 길겠다. 요게 아이 이게 좀 요게 좀 이씨 뭐야 그래 이럴까요? 어쨌든 예, 설명해요 그냥. 자, 난방비를 꾸준히 유지시키시는 분들은 난방에서 온도가 1도 떨어지면 1도만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자주 되겠죠. 자주 되니까 이 1도를 올리는 걸 24번 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했다 칩시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껴서 난 주기적으로 난방을 팍 틀었다가 좀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추운 거 잘 견디니까 조금 추워졌다가 내가 못 견딜 때 다시 보일러 틀고, 그러면 한번 처음에 10 정도 올렸다가 그냥 껐다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한 12시간 있다가 다시 10 정도 올리고 다시 버티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들어가는 가스량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1번 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무조건 많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 가스비에 비례해서 내가 느끼는 체감도가 올라가요. 내 만족도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뜨뜻하게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가스비는 확실히 절감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내 체감은 아주 만족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죠.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게, 보통은 첫 번째는 써봐라. 두 달간. 두 달간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달간. 첫 달은 아까처럼 계속 켜봐라. 두 번째 달은 껐다 켰다 자주 해봐라. 그래서 두 달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내가 이 집이 어떤 상황이냐, 단열이 잘 됐냐, 층수가 높냐, 우풍이 있냐 없냐, 내 체감이 어떠냐, 내가 이불을 깔고 사냐, 내가 그냥 맨바닥에서 사냐, 슬리퍼를 신고 있냐, 아니면 그냥 있냐, 내가 내복만 입고 있냐, 아니면 옷을 껴입고 있냐,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내 체감에 기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감.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다가 첫 번째 달에서 만약에 내가 가스비가 10만원 나왔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아껴 썼으니까 8만원 나왔다. 근데 그 첫 번째 달이 괴로웠냐, 첫 번째 달이 아주 만족스러웠냐, 두 번째 달이 아주 괴로웠냐, 거기에 경중을 따져보고 그 뒤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째 달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스비가 2만원이 더 나왔어요. 근데 이 2만원은 저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얼마 전에 투자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내가
뭐 강연을 들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유형적으로 남는 내 자산은 아니겠지만 내 머릿속에 남는 무형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다고요. 그 2만 원의 유형적인 자산이 나의 데이터, 나의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돈을 써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무형의 지식이 쌓이는 거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면 1번을 써가지고 난 좀 더 만족하는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도 이 정도 금액을 낸다. 나는 자주 껐다 켰다 하면서 달달이 2만원씩 세이브하는 그 만족감에 산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왕도는 없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집만 해도 지금 LPG 가스 쓰거든요. 원로쟁인데도 LPG 가스 쓰는데 난방을 잘 못해요. LPG가 비싸서. 또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작은 집에 있는데 작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LPG 때문에 비싸서 못 써요. 그리고 우린 장판 틀어요. 그리고 난로도 가끔씩 틀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그 옆에 뭐 집사람 가게 하는 거기서 가가지고 좀 앉아서 누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어떻게 쓰느냐는 자기의 기준에 달린 거지. 이거를 누구한테 뭐 팁을 받았다 이렇게 쓰니까 낫더라. 이거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위험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써보고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지. 사실 이제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저도 송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 스스로가 굉장히 보일러에 관해서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애가 조금 더 나은 솔루션, 조금 더 멋진 솔루션, 조금 더 나의 가게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대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답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래서 난방비를 줄이는데 왕도는 없다. 써보시고 이미 결정하세요. 네. 그 정도 해야죠. 우리 집의 난방비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우리 집의 어떤 경제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유튜브, 뭐 인스타, 뭐 블로그 여러 가지 진짜 자극적인 문구로 내가 얼마가 할인하게 해줄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말만 믿으시면 돈이 얼마가 세이브가 됩니다.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너는 몰랐지? 이것만 알아도 얼마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제발 지향 좀 하시라. 자기가 써보고 자기가 되죠. 앞으로 제가 Q&A 하면서도 무엇이든 물어보일러를 하면서도 가끔가다 이런 맥락들이 나올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그동안은 뭐 어떤 팁이라는 게 있었고 내가 이렇게 잘 아니까 내가 이래 써보니까 이런 경험칙적인 제 경험을 섣불리 얘기하는 어떤 아주 일반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뽑은 질문이고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랬으면 됩니다 라고 짧게 댓글 쓰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더 감사합니다고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쓴 거는 별로 안 감사하시고.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써보고 자기가 맞는 온도를 앞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한두 달, 두세 달, 네 달 정도는 보일러 트는 4달 정도는 한 번쯤은 내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다. 이 집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질답을 마칠 거예요. 사실 오늘은 제가 아예 질문과 답변을 사실은 준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파일럿 방송이니까 당연히 처음이니까 하는 것 자체는 매끄럽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질문이 바로바로 나오고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고려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나은 답변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 채널이 좀 커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질문을 하시고 하면은 저도 바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제 진가는 그때 발휘가 될 거예요. 순간순간적인 답변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그때 답변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뭐 인기를 못 끌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단 한두 분이라도, 세네 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제 이야기 듣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그쵸. 될 때까지 해야죠. 그리고 보일러, 배관, 건배기, 심지어 저도 뭐 에어컨도 한 10년 넘게 했어요. 에어컨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봐주셔도 되고, 그 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그 외에 뭐, 전반적인 뭐, 인테리어나 전선, 배선이라든가,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도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화된 지식들은 보일러나 온수기나 뭐, 에어컨에 국한되겠지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궁금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알면 안다, 모르면 여기다 물어봐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정도까지는 제가 솔루션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요것들은 이제 제가 편집을 잘 해서 짧게 끊어가지고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들로 남겨둘 거예요.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 오늘 뭐 방송을 못 보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계속 무엇이든 물어보일러 고사리 아니고 좀 앞으로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